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책은담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동화나 옛날 이야기도 무척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씩은 옛날 인문 고전 안에 있는 단편의 이야기 속의 교훈들이 생각나곤 하더라고요. 선택의 기로에서 무언가 삶의 방향성을 정할 때 인문고전만큼 저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냉철한 손자의 용병술.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제 나라의 병법과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모두 이긴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한 번은 손자가 오나라의 왕 함려의 초청을 받고 찾아갔다. 함려도 손자가 유명한 병법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대가 지은 병법서는 다 읽었소. 실제로 군대를 지휘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할 수 있겠소. 함려는 직접 그의 지휘력을 확인한 뒤 병권을 맡길 생각이었다. 어렵지 않습니다. 손자가 쾌히 승낙하자 함려는 한번 색다른 방법으로 지휘하는 걸 보고 싶어져서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도 지휘할 수 있겠소? 상관없습니다. 손자는 전혀 개의치 않고 대답했다. 그래서 함려는 궁중에 있는 미녀들 중에서 180명을 불러 모았다. 손자는 미녀들을 2개 분대로 나누었다. 그리고 함려가 가장 아끼는 궁녀 2명을 각 분대의 대장으로 임명하고 창을 들게 한 다음 말했다. 너희들은 오른손과 왼손, 그리고 가슴과 등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겠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 대장의 대답을 확실히 들은 다음 손자가 명령을 내렸다. 내 말 잘 듣거라. 내가 앞으로 하면 가슴을 보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손을 보아라. 그리고 왼쪽으로 하면 왼손을 보고 뒤로 하면 뒤를 보아라. 예, 알겠습니다. 이 같은 규칙을 확실하게 정해둔 다음 손자가 명령을 내렸다. 오른쪽으로. 방금 한 규칙대로라면 오른손을 쳐다보아야만 하지만 2 여자 대장은 명령에 따르지 않고 키득키득 웃으면서 장난질을 했다. 그러자 손자가 말했다. 아직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규칙을 설명해준 내 책임이 크다. 그러면서 손자는 아까 있던 규칙을 다시 5번이나 반복하여 또박또박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렸다. 뒤로. 하지만 이번에도 2 여자 대장은 장난을 치며 기득거렸다. 그 모습을 보자 손자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규칙을 10번도 넘게 설명해 주었고 명령을 내릴 때도 큰 소리로 잘 들리게 했다. 그런데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너희 두 사람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손자는 칼을 뽑아들어 두 여자의 목을 베려고 했다. 이때 함려는 높은 곳에 앉아서 손자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자가 칼을 빼들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두 여인을 죽이려 하자 깜짝 놀라 급히 손자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명령했다. 그 정도면 당신의 용병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았으니 이제 그만두고 내가 아끼는 두 여자를 살려주시오. 나는 두 여자가 없으면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니 목을 베지 말아주시오. 그러나 손자는 냉정하게 일축했다. 저는 이미 임금의 명령을 받아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총사령관이 군대를 지휘할 때는 임금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자는 가차없이 두 여자 대장의 목을 쳤다. 그런 다음 함려가 그 다음으로 아끼는 두 여인을 불러내어 새로운 대장으로 삼아 훈련을 계속했다. 그러자 여자들은 전후 좌우로 뛰고 일어나며 마치 자로 잰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감히 웃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함려는 손자를 오나라의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 후 오나라는 손자의 용병술로 주변의 강대국들을 차례로 제압하며 천하의 위세를 떨쳤다. 자비심의 차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처녀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있던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졌다. 어머, 불쌍해라. 처녀는 다리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제비를 보고 가엾게 여겨 실로 다리를 동여매 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제비는 다리에 상처가 아물어 날 수 있게 되었다. 이듬해 봄이 되었다. 처녀가 치료해준 제비는 강남에서 박씨 하나를 물고 와 뜰에 떨어뜨렸다. 처녀는 정성껏 박씨를 심었다. 가을이 되자 커다란 박이 하나 열렸다. 처녀가 박을 타 보았더니 그 안에서 온갖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다. 이를 통해 처녀는 큰 부자가 되었다. 이웃집에 사는 심술궂은 처녀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집에 둥지를 틀고 사는 제비를 잡아다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 실로 동여매 주었다. 그 제비도 이듬해 봄에 박씨 하나를 물고 왔다. 그 처녀는 좋아하며 박씨를 심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 가을이 되자 큰 박이 열렸다. 흥이 나서 박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는 수많은 독사가 나와 그 처녀를 물어 죽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흥부정과 유사한데 일설에 의하면 원나라 때
몽고에 귀화한 우리 고려 여성들을 통해 유입되었다고 한다. 도둑을 돌려보낸 현령. 후한 마렵에 덕망이 높은 진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작은 고을의 현령으로 있었지만 너그러움과 공정함으로 백성들을 내해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어느 해 마을에 모진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하루는 백성들을 흉년에서 구제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지붕의 대들보 위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진식은 자신의 머리 위에 도둑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아들을 불렀다. 지금 내 방으로 건너오거라. 아들이 방으로 들어오자 진식은 갑자기 훈계를 하기 시작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본래부터 악했던 것은 아니다. 자라면서 습관이 잘못 들어 그것이 마치 자신의 본성처럼 되었을 뿐이다. 지금 저 대들보 위에 있는 사람도 처음부터 도둑질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자라면서 망령된 생각이 들어 그리 된 것이니 너는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잘 들이도록 해라. 그 소리에 대들보 위에 있던 도둑은 깜짝 놀라 황급히 아래로 내려와 진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선량한 마음을 기르겠습니다. 진식이 보니 그 도둑의 얼굴에 참회의 빛이 역력하여 죄를 용서하고 명주 2피를 주어서 돌려보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진식의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감복하였다. 닭싸움. 옛날에 닭싸움을 즐기는 왕이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수없이 닭싸움을 구경했지만 뚜렷하게 강한 닭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투개 조련사를 불러들였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싸움닭을 조련해 보아라. 조련사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 건강한 닭 하나를 골라 조련에 들어갔다. 조련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왕이 친히 찾아와 물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조련은 잘 되어가고 있느냐?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겨우 쓸데없는 기운을 버렸을 뿐입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났다. 이제 되었는가? 이제 제대로 된 자기 기운을 찾았을 뿐입니다. 또 한 달이 지나 왕이 찾아오자 조련사가 대답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제 상대에게 달려들지는 않지만 아직도 버티고 서서 성을 내며 사납게 굴고 있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났다. 그제야 조련사는 만족스러운 듯 왕에게 찾아가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상대가 제 아무리 날뛰며 성을 내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나무처럼 버티고 서서 상대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닭이라도 감히 대들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자. 어느 나라에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이 사는 왕이 있었다. 왕은 매일 비단옷을 걸치고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그 왕의 밑에서 일하는 관료들도 부러울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임금이 내려준 옷과 음식으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라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다. 왕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며칠 동안 고민했으나 좋은 방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신하들을 전부 불러들여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거기서도 뾰족한 묘안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말 왕 노릇도 힘들어서 못 해먹겠구나. 왕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회의를 파하고 신하들을 물러가도록 했다. 회의를 마치고 궁전을 나오면서 신하들도 저마다 중얼거렸다. 관료 노릇도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아이고 골치야. 신하들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니 궁전의 한쪽 구석에서 정원사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콧노래는 바로 그 정원사가 부르는 것이었다. 정원사는 아주 즐겁게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그 표정에는 아무런 근심도 없었다. 일을 열심히 해 땀을 흘리고 있기는 했지만 신하들과는 달리 전혀 힘들어하지도 않았다. 이 이야기는 행복은 억지로 구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길러서 행복을 부르는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세상은 마음 먹기에 달린 것. 중국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드사는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 좌선을 하고 나서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선법을 제자인 해가에게 전수했다. 어느 날 해가가 스승인 달마에게 물었다. 제 마음이 걱정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편안히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달마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스승의 말에 해가는 자신의 걱정스러운 마음의 본체가 어디에 있는지 열심히 찾았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다시 스승에게 가서 고했다. 아무리 마음을 찾아보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달마가 말했다. 그럴 것이다. 마음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곧 내 마음이다.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도 편해질 것이다. 무릇 세상의 모든 일은 내 스스로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옛날에 돈 많고 어지간한 권세도 누리면서 자식도 여럿 둔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세상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해 늘 심드렁한 기분에 젖어서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이름난 현자를 찾아가 자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현자가 대답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의 속옷을 얻어 입으면 당신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는 현자의 말을 듣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을 찾아갔지만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나보다는 권력을 가진 자가 더 행복할 것이요. 그러나 호랑이도 벌벌 떨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그 후로 천하에서 둘도 없는 미색을 지닌 여인, 효자, 효부를 둔 부모, 예쁜 아내를 둔 남자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그는 분명히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소개해준 사람을 찾게 되었다. 그 사람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소개해준 자였는데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가 그곳으로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은 누더기 옷을 걸친 채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정말 평화롭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 자신도 저 나무 밑에 앉아 있기만 하면 금방 행복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찾아온 까닭을 설명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내게 속옷을 한 벌 달라는 말입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펼쳐보았는데 맨살이었다. 보시다시피 저는 속옷 같은 것은 입지 않습니다.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다가 문득 깨달음 하나를 얻었다. 그렇다. 그 사람의 속옷은 바로 마음이었어.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벼룩잡이 소년의 변신. 옛날에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벼룩만 잡는
소년이 있었다. 그는 밭에 나가 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애가 탔다.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니니? 적어도 내 밥벌이는 해야 할 게 아니니? 어머니가 이렇게 다그칠 때마다 소녀는 여유 있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많은 돈을 벌게 될 테니까요. 소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이내 벼룩 잡는 일에만 골몰하곤 했다. 몇 달 뒤 소녀는 머리카락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벼룩을 낚아채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다시 몇 달이 지나자 소녀는 눈을 감고도 벼룩을 낚아챌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되었다. 이만하면 산에 올라가 사냥을 해도 되겠군. 소녀는 굵은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들고는 산속 깊이 들어갔다. 아주 깊은 산중으로 가니 호랑이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소녀는 재빨리 올가미를 던져 호랑이 목에 걸고는 사정없이 잡아당겼다. 그러자 호랑이는 성을 내며 소년에게 달려들어 통째로 삼켜버렸다. 오호, 이놈이 제법이군. 하지만 소녀는 손에 쥔 올가미 줄을 놓지 않은 채 호랑이의 뱃속을 지나 항문을 뚫고 나왔다. 그러고는 밧줄을 큰 나무에다 묶었다. 호랑이는 더욱 성을 내며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날뛸수록 호랑이의 목은 점점 자신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마침내는 목이 자신의 항문을 뚫고 나와 홀랑 뒤집히고 말았다. 소녀는 그제야 나무에 묶은 밧줄을 풀어 호랑이를 끌고 산을 내려왔다. 그 후 소녀는 이런 식으로 숱한 호랑이를 잡아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엽전의 지혜로 이긴 전쟁. 옛날에 한 지혜로운 장수가 병사들을 이끌고 싸움터에 나갔다. 그런데 적의 숫자는 아군의 서너 배에 달했다. 이 사실을 안 병사들은 미리 겁을 먹고 싸움에 나서기를 꺼렸다. 그러자 장군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모름지기 싸움의 승패는 천지신명의 뜻에 달려있다. 신은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 병사가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이 엽전을 높이 던질 것이다. 엽전이 땅에 떨어졌을 때 글씨가 보이는 면이 있으면 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니 공격할 것이고, 그 뒷면이 나오면 신이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니 퇴각할 것이다. 자, 어떤가? 알겠습니다. 장군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병사들은 신이 돕는다는 말에 약간 사기가 올라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장군은 엽전을 높이 던져 올렸다. 와, 글씨가 보인다. 땅에 떨어진 엽전은 과연 글씨가 있는 면이
하늘로 향한 채 떨어져 있었다. 장군은 다시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자, 아직도 신의 뜻을 확인하지 못한 사병이 있다면 엽전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다.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내 뒤를 따르겠는가? 물론입니다. 와! 장군은 다시 한번 엽전을 던졌다. 이번에도 글씨가 있는 면이 위로 향했다. 와! 장군님 만세! 장군님 만세! 병사들은 대번에 사기가 올랐다. 결국 장군의 병사들은 그 기세를 몰아 적을 공격해 승리를 거뒀다. 전쟁이 끝났을 때 장군의 참모가 물었다.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엽전이 뒤집혀 떨어졌다면 사기가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장군은 빙그레 웃으며 참모에게 엽전을 보여주었다. 그 엽전은 앞뒤에 모두 글씨가 써 있었다. 술잔에 비친 뱀 그림자. 진나라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학문에 전념하여 벼슬길에 오른 악광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매우 지혜로워 관리가 되어서도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하곤 했다. 악광이 하남 지방에 태수에 재임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에게는 절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다. 그 친구는 악광의 집으로 자주 놀러와 술자리를 같이 하곤 했다. 그런데 한동안 그 친구가 찾아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악광이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보니 얼굴이 몹시 초췌해져 있었다.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나? 친구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전에 자네와 술을 마실 때 내 잔 속에 뱀이 보이지 않겠나? 그때 나는 자네가 무안해할 것 같아 그냥 술을 마셨는데 그 이후로 몸이 쇠약해졌다네. 이상하다고 여긴 악광은 일전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곳으로 가보았다. 그랬더니 그 방의 벽에 뱀이 그려진 활이 걸려 있었다. 바로 저것이었구나. 활에 그려진 뱀이 친구의 술잔에 비추어진 것이었다. 이튿날 악광은 다시 똑같은 장소로 친구를 초대해 술자리를 같이 했다. 악광이 먼저 친구에게 술을 따른 다음 물었다. 술잔 속에 무엇이 보이나? 친구는 머리를 숙여 술잔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뱀이 보이네. 그러자 악광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 술잔 속에 비친 뱀의 정체를 나는 알고 있네. 그게 무엇인가? 저 벽에 걸린 활을 보게. 뱀 문양이 그려져 있지. 자네 술잔에 비친 것은 바로 저 뱀의 그림자라네. 친구는 이 말을 듣고서야 마음의 병이 나았다. 그동안 친구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공연히 근심에 쌓여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새끼 꼬기.
옛날에 어느 마음씨 좋은 부자가 두 하인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마지막 일을 맡겼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자네들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걸세.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할 일을 주겠네. 가늘고 길게 새끼를 꼬아주게. 될 수 있으면 튼튼하게 엮도록 하게. 주인이 말을 마치고 돌아가자 하인 하나가 투덜거렸다. 정말 지독한 양반이군. 마지막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니 말이야. 그러나 다른 아이는 주인이 시킨 일을 시작하며 말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게. 내일이면 우리를 풀어주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게 주인님께 해드리는 마지막 일이니 열심히 하세. 그는 새끼를 가늘고 튼튼하게 엮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평을 하던 아이는 대충 얼기설기 엮어놓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주인은 하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자네들은 하인이 아니고 자유인일세. 그동안 내 집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어젯밤에 자네들이 엮은 새끼로 여기 돈 괴짝이 있는 엽전을 마음대로 꿰어 가지고 가게. 이렇게 되자 결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길고 튼튼하게 새끼를 꼰 아이는 양껏 엽전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나 불평을 늘어놓은 아이는 새끼가 너무 굵어 제대로 엽전을 꿰 수가 없었다. 토끼 목숨을 구해준 파리. 영리한 토끼 한 마리가 있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토끼는 먹을 것을 찾아 온 숲을 헤매다가 결국 마을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어디선가 구미를 당기는 냄새가 솔솔 풍겼다. 코를 벌림거리며 냄새나는 곳으로 찾아갔더니 그곳은 콩밭이었다. 이젠 살았구나 하고 토끼는 콩밭으로 벌쩍 뛰어갔으나 그곳은 함정이었다. 사람이 누운 덫에 걸리고 만 것이었다. 주변을 살펴보니 자신을 구해줄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토끼의 머리 위로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날고 있었다. 토끼는 순간적으로 꾀를 냈다. 파리님, 나를 좀 도와주시오. 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오. 평소에 토끼는 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만 자신이 위기를 당하자 파리에게까지도 굽실거리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서 꾀를 생각해낸 토끼의 영리함도 대단한 것이었다. 토끼의 말을 듣고 파리는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저 같은 곳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건 어렵지 않소. 당신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다가 내 몸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파리는 토끼가 시키는 대로 친구들을 불러다가 토끼의 몸 구석구석에
들러붙어 있었다. 잠시 후 덫을 놓은 사냥꾼이 콩밭으로 들어왔다. 아니, 웬 파리떼가 이렇게 몰려왔지? 그새 토끼가 썩어버린 모양이군. 사냥꾼은 덫에서 토끼를 빼내 휙 던져버렸다. 목숨을 건진 토끼는 평소에 한창게 여겼던 파리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기생과 천생연분인 정승. 조선을 건국할 당시 조정의 중신들 가운데는 고려에서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가운데 박시성을 가진 한 정승이 같은 무리들과 어울려 기방을 찾았다. 박정승이 찾아간 기방에는 미모와 춤 솜씨가 뛰어난 설중매라는 기생이 있었다. 술잔이 몇 순배 오고 가자 좌중은 금세 흥이 무르익었다. 그때 한 사람이 정승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다. 대감께서는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세를 쫓아 살아가야 현자 소리를 듣게 되는 법이지요. 사실 박정승은 고려 말에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으나 사심을 버리지 못해 조선 쪽까지 넘어온 인물이었다. 하하, 뭐 현자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제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술이 거나해진 박정승은 옆에 앉아있는 설중매에게 농을 걸었다. 내가 듣기로 너는 아침엔 동쪽 마을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서쪽 마을로 가서 잠을 잔다고 하던데 어떠냐? 오늘은 나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겠느냐? 그렇잖아도 변절을 한 박정승을 곱게 보지 않고 있던 설중매였는데 그런 희롱까지 당하자 화가 발끈 치밀었다. 설중매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물며 정승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어차피 대감과 저는 천생연분이니까요. 천생연분이라니 벌써 내가 좋아졌단 말이냐? 동가식 서가숙하는 제가 어제는 고려 왕조를 섬겼다가 오늘은 조선 왕조를 섬기는 대감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는데 이 어찌 천생연분이 아니겠습니까? 설중매의 비수 같은 일침에 박정승은 물론이고 좌중의 여러 벼슬아치들도 술이 확 깬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물을 떠나려는 고기. 제 나라에 전영이라는 제후가 자기 나라를 떠나 설 땅에다가 성을 쌓으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세객들은 성 쌓는 것을 반대하며 나섰다. 그래서 전영은 측근 관리들에게 세객들을 일체 들여보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때 세객 가운데 제나라 출신의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저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 3마디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한마디라도 더 보탠다면 불가마에 넣어 삶아 죽이셔도 좋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청한다는 말에 전영은 그를 들여보내라고 명했다. 전영과 마주한 세객은 약속한 대로 단 3마디만 말했다. 해, 대, 어. 그는 말을 마친 뒤 도망치듯 물러나려고 했다. 그러자 청각군이 불러 세워놓고 물었다. 좀 더 상세히 말해보라. 제나라 세객이 입을 열지 않자 전영이 말했다. 약속한 3마디 이외에 더 말해도 죽이지 않을 테니 더 말해보라. 세객은 그 말을 듣고서야 입을 열었다. 일전에 저는 대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주공께서도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실까요? 나는 들은 바가 없다. 그 대어는 아무리 큰 어망으로도 건져 올릴 수가 없고 강한 갈고리로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에 떠밀려 일단 모래톱에 올라오게 되면 땅강아지나 개미와 같은 미물의 뜻대로 되고 맙니다. 전영이 무릎을 앞으로 당겨 앉으며 세객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제 나라는 주공께 있어서 몰과 같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결코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주공께서는 주나라를 떠나 설 땅에 성을 쌓으시려고 합니다. 이는 스스로 물을 떠나 모래톱에 오르려는 대어와 같은 일입니다. 마침내 전영은 세객의 말을 듣고 설 땅에 성을 쌓는 일을 포기했다. 땅에서 늙어버린 매. 집에서 닭을 키우는 사내가 우연히 산에 갔다가 매의 알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문득 그것을 부화시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집으로 가져와 자신이 키우는 닭의 둥지에 넣었다. 닭은 자신의 알과 함께 매의 알도 품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병아리들이 부화되었다. 매의 알에서도 새끼 매가 비집고 나왔다. 매는 병아리들과 어울려 커가기 시작했다. 모이도 닭의 것을 먹고 하루 종일 병아리들과 어울려 놀다가 저녁이면 함께 잠들었다. 얼마쯤 시간이 더 지나자 병아리들은 제법 어미닭의 모습을 닮아갔다. 아침이면 우렁찬 목소리로 울어대고 날개를 펴 날아보려고 부두득거렸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매도 이 모습을 흉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이었다. 똑같이 울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 큰 날개를 펴서 하늘로 날아오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푸드득거리는 흉내만 냈다. 세월이 더 지나 이제 닭도 매도 늙어버렸다. 닭장 안에서 졸고 있던 매가 문득 깨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랬더니 큰 날개를 펼친 채 멋진 비행을 하고 있는 매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매는 잠이 확 달아났다. 그토록 멋지게 날고 있는 새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참 멋지구나. 너는 저렇게 멋지게 나는 새를 본 적이 있니? 옆에서 함께 졸고 있던 닭에게 매가 물었다. 닭은 단잠을 깨운 매에게 앙칼지게 대꾸했다. 이런 멍청이 같으니. 저건 매라고 하는 새잖아. 거의 매일 저 위에서 날고 있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닭은 부리를 세워 매를 쪼려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매는 지레 겁을 먹고 꽁지를 보이며 물러섰다. 깨진 바가지로 물 붓기. 성미가 급해 무슨 일이든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젊은이가 어느 부자를 찾아가서 말했다.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르신처럼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자네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었나? 농사도 지어보았고 여러 가지 장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모으지 못했단 말인가? 예, 일도 열심히 하고 남들만큼 돈도 벌기는 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 주머니는 늘 비어있지 뭡니까? 그 말을 들은 부자는 젊은이를 우물가로 데리고 갔다. 자, 이 바가지로 우물물을 길어 올려 항아리에 담아보게나. 젊은이는 부자의 말대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부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물이 고이지를 않았다. 가만히 살펴보니 항아리는 밑이 빠져 있었다. 아니,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물이 모이겠습니까? 그러자 부자는 다시 다른 바가지와 항아리를 준비하고 물을 길어 부으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가지가 깨진 것이라 아무리 물을 길어 올려도 항아리에 물이 고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항아리는 온전하지만 바가지가 깨져서 물이 고이지 않잖아요. 계속 그 깨진 바가지로 물을 길어 올려보게. 그러면 오늘 저녁 때쯤이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찰 걸세. 부자는 그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젊은이는 부자가 시킨 대로 하루 종일 깨진 바가지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담았다. 그랬더니 과연 저녁 무렵이 되자 항아리에 불이 가득 찼다. 깨진 바가지에서 떨어지는 몇 방울의 물이 마침내 새지 않는 항아리를 채우고 말았던 것이다. 젊은이는 그제야 지금까지 자신이 돈을 모으지 못한 까닭을 알게 되었다. 냉철한 손자의 용병술.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제나라의 병법과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모두 이긴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한 번은 손자가 오나라의 왕 함려의 초청을 받고 찾아갔다. 함려도
손자가 유명한 병법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대가 지은 병법서는 다 읽었소. 실제로 군대를 지휘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할 수 있겠소. 함련은 직접 그의 지휘력을 확인한 뒤 병권을 맡길 생각이었다. 어렵지 않습니다. 손자가 쾌히 승낙하자 함련은 한번 색다른 방법으로 지휘하는 걸 보고 싶어져서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도 지휘할 수 있겠소? 상관없습니다. 손자는 전혀 개의치 않고 대답했다. 그래서 함련은 궁중에 있는 미녀들 중에서 180명을 불러 모았다. 손자는 미녀들을 2개 분대로 나누었다. 그리고 함려가 가장 아끼는 궁녀 2명을 각 분대의 대장으로 임명하고 창을 들게 한 다음 말했다. 너희들은 오른손과 왼손, 그리고 가슴과 등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겠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 대장의 대답을 확실히 들은 다음 손자가 명령을 내렸다. 내 말 잘 듣거라. 내가 앞으로 하면 가슴을 보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손을 보아라. 그리고 왼쪽으로 하면 왼손을 보고 뒤로 하면 뒤를 보아라. 예, 알겠습니다. 이 같은 규칙을 확실하게 정해둔 다음 손자가 명령을 내렸다. 오른쪽으로. 방금 한 규칙대로라면 오른손을 쳐다보아야만 하지만 2 여자 대장은 명령에 따르지 않고 키득키득 웃으면서 장난질을 했다. 그러자 손자가 말했다. 아직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규칙을 설명해준 내 책임이 크다. 그러면서 손자는 아까 있던 규칙을 다시 5번이나 반복하여 또박또박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렸다. 뒤로. 하지만 이번에도 2 여자 대장은 장난을 치며 기득거렸다. 그 모습을 보자 손자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규칙을 10번도 넘게 설명해 주었고 명령을 내릴 때도 큰 소리로 잘 들리게 했다. 그런데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너희 2 사람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손자는 칼을 뽑아들어 2 여자의 목을 베려고 했다. 이때 함련은 높은 곳에 앉아서 손자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자가 칼을 빼들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2 여인을 죽이려 하자 깜짝 놀라 급히 손자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명령했다. 그 정도면 당신의 용병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았으니 이제 그만두고 내가 아끼는 2 여자를 살려주시오. 나는 2 여자가 없으면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니 목을 베지 말아주시오. 그러나 손자는 냉정하게 일축했다. 저는 이미 임금의 명령을 받아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총사령관이 군대를 지휘할 때는 임금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자는 가차없이 두 여자 대장의 목을 쳤다. 그런 다음 함려가 그 다음으로 아끼던 두 여인을 불러내어 새로운 대장으로 삼아 훈련을 계속했다. 그러자 여자들은 전후 좌우로 뛰고 일어나며 마치 자로 잰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감히 웃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함려는 손자를 오나라의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 후 오나라는 손자의 용병술로 주변의 강대국들을 차례로 제압하며 천하의 위세를 떨쳤다. 자비심의 차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처녀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있던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졌다. 어머, 불쌍해라. 처녀는 다리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제비를 보고 가엾게 여겨 실로 다리를 동여매 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제비는 다리에 상처가 아물어 날 수 있게 되었다. 이듬해 봄이 되었다. 처녀가 치료해준 제비는 강남에서 박씨 하나를 물고 와 뜰에 떨어뜨렸다. 처녀는 정성껏 박씨를 심었다. 가을이 되자 커다란 박이 하나 열렸다. 처녀가 박을 타 보았더니 그 안에서 온갖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다. 이를 통해 처녀는 큰 부자가 되었다. 이웃집에 사는 심술궂은 처녀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집에 둥지를 틀고 사는 제비를 잡아다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 실로 동여매 주었다. 그 제비도 이듬해 봄에 박씨 하나를 물고 왔다. 그 처녀는 좋아하며 박씨를 심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 가을이 되자 큰 박이 열렸다. 흥이 나서 박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는 수많은 독사가 나와 그 처녀를 물어 죽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흥부정과 유사한데 일설에 의하면 원나라 때 몽고에 귀화한 우리 고려 여성들을 통해 유입되었다고 한다. 도둑을 돌려보낸 현령. 후한 마렵에 덕망이 높은 진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작은 고을의 현령으로 있었지만 너그러움과 공정함으로 백성들을 내해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어느 해 마을에 모진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하루는 백성들을 흉년에서 구제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지붕의 대들보 위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진식은 자신의 머리 위에 도둑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아들을 불렀다. 지금 내 방으로 건너오거라. 아들이 방으로 들어오자 진식은 갑자기 훈계를 하기 시작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본래부터 악했던 것은 아니다. 자라면서 습관이 잘못 들어
그것이 마치 자신의 본성처럼 되었을 뿐이다. 지금 저 대들보 위에 있는 사람도 처음부터 도둑질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자라면서 망령된 생각이 들어 그리 된 것이니 너는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잘 들이도록 해라. 그 소리에 대들보 위에 있던 도둑은 깜짝 놀라 황급히 아래로 내려와 진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선량한 마음을 기르겠습니다. 진식이 보니 그 도둑의 얼굴에 참회의 빛이 역력하여 죄를 용서하고 명주 2피를 주어서 돌려보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진식의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감복하였다. 닭싸움. 옛날에 닭싸움을 즐기는 왕이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수없이 닭싸움을 구경했지만 뚜렷하게 강한 닭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투개 조련사를 불러들였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싸움닭을 조련해 보아라. 조련사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 건강한 닭 하나를 골라 조련에 들어갔다. 조련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왕이 친히 찾아와 물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조련은 잘 되어가고 있느냐?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겨우 쓸데없는 기운을 버렸을 뿐입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났다. 이제 되었는가? 이제 제대로 된 자기 기운을 찾았을 뿐입니다. 또 한 달이 지나 왕이 찾아오자 조련사가 대답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제 상대에게 달려들지는 않지만 아직도 버티고 서서 성을 내며 사납게 굴고 있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났다. 그제야 조련사는 만족스러운 듯 왕에게 찾아가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상대가 제 아무리 날뛰며 성을 내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나무처럼 버티고 서서 상대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닭이라도 감히 대들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자. 어느 나라에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이 사는 왕이 있었다. 왕은 매일 비단옷을 걸치고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그 왕의 밑에서 일하는 관료들도 부러울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임금이 내려준 옷과 음식으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라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다. 왕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며칠 동안 고민했으나 좋은 방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신하들을 전부 불러들여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거기서도 뾰족한 묘안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말 왕노릇도 힘들어서 못 해먹겠구나. 왕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회의를 파하고 신하들을 물러가도록 했다. 회의를 마치고 궁전을 나오면서 신하들도 저마다 중얼거렸다. 관료 노릇도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아이고 골치야. 신하들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니 궁전의 한쪽 구석에서 정원사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콧노래는 바로 그 정원사가 부르는 것이었다. 정원사는 아주 즐겁게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그 표정에는 아무런 근심도 없었다. 일을 열심히 해 땀을 흘리고 있기는 했지만 신하들과는 달리 전혀 힘들어하지도 않았다. 이 이야기는 행복은 억지로 구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길러서 행복을 부르는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세상은 마음 먹기에 달린 것. 중국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대사는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 좌선을 하고 나서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선법을 제자인 해가에게 전수했다. 어느 날 해가가 스승인 달마에게 물었다. 제 마음이 걱정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편안히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달마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스승의 말에 해가는 자신의 걱정스러운 마음의 본체가 어디에 있는지 열심히 찾았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다시 스승에게 가서 고했다. 아무리 마음을 찾아보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달마가 말했다. 그럴 것이다. 마음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곧 내 마음이다.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도 편해질 것이다. 무릇 세상의 모든 일은 내 스스로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옛날에 돈 많고 어지간한 권세도 누리면서 자식도 여럿 둔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세상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해 늘 심드렁한 기분에 젖어서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이름난 현자를 찾아가 자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현자가 대답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의 속옷을 얻어 입으면 당신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는 현자의 말을 듣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을 찾아갔지만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나보다는 권력을 가진 자가 더 행복할 것이요. 그러나 호랑이도 벌벌 떨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그 후로 천하에서 둘도 없는 미색을 지닌 여인, 효자, 효부를 둔 부모, 예쁜 아내를 둔 남자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그는 분명히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소개해준 사람을 찾게 되었다. 그 사람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소개해준 자였는데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가 그곳으로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은 누더기 옷을 걸친 채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정말 평화롭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 자신도 저 나무 밑에 앉아 있기만 하면 금방 행복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찾아온 까닭을 설명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내게 속옷을 한 벌 달라는 말입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펼쳐보았는데 맨살이었다. 보시다시피 저는 속옷 같은 것은 입지 않습니다.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다가 문득 깨달음 하나를 얻었다. 그렇다. 그 사람의 속옷은 바로 마음이었어.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벼룩잡이 소년의 변신. 옛날에 하루 종일 방에만 들어박혀 벼룩만 잡는 소년이 있었다. 그는 밭에 나가 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애가 탔다.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니니? 적어도 내 밥벌이는 해야 할 게 아니니? 어머니가 이렇게 다그칠 때마다 소녀는 여유 있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많은 돈을 벌게 될 테니까요. 소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이내 벼룩 잡는 일에만 골몰하곤 했다. 몇 달 뒤 소녀는 머리카락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벼룩을 낚아채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다시 몇 달이 지나자 소녀는 눈을 감고도 벼룩을 낚아챌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되었다. 이만하면 산에 올라가 사냥을 해도 되겠군. 소녀는 굵은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들고는 산속 깊이 들어갔다. 아주 깊은 산중으로 가니 호랑이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소녀는 재빨리 올가미를 던져 호랑이 목에 걸고는 사정없이 잡아당겼다. 그러자 호랑이는 성을 내며 소년에게 달려들어 통째로 삼켜버렸다. 오호, 이놈이 제법이군. 하지만 소녀는 손에 쥔 올가미 줄을 놓지 않은 채 호랑이의 뱃속을 지나 항문을 뚫고 나왔다. 그러고는 밧줄을 큰 나무에다 묶었다. 호랑이는 더욱 성을 내며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날뛸수록 호랑이의 목은 점점 자신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마침내는 목이 자신의 항문을 뚫고 나와 홀랑 뒤집히고 말았다. 소녀는 그제야 나무에 묶은 밧줄을 풀어 호랑이를 끌고 산을 내려왔다. 그 후 소녀는 이런 식으로 숱한 호랑이를 잡아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엽전의 지혜로 이긴 전쟁. 옛날에 한 지혜로운 장수가 병사들을 이끌고 싸움터에 나갔다. 그런데 적의 숫자는 아군의 서너 배에 달했다. 이 사실을 안 병사들은 미리 겁을 먹고 싸움에 나서기를 꺼렸다. 그러자 장군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모름지기 싸움의 승패는 천지신명의 뜻에 달려있다. 신은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 병사가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이 엽전을 높이 던질 것이다. 엽전이 땅에 떨어졌을 때 글씨가 보이는 면이 있으면 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니 공격할 것이고, 그 뒷면이 나오면 신이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니 퇴각할 것이다. 자, 어떤가? 알겠습니다. 장군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병사들은 신이 돕는다는 말에 약간 사기가 올라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장군은 엽전을 높이 던져 올렸다. 와, 글씨가 보인다. 땅에 떨어진 엽전은 과연 글씨가 있는 면이 하늘로 향한 채 떨어져 있었다. 장군은 다시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자, 아직도 신의 뜻을 확인하지 못한 사병이 있다면 엽전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다.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내 뒤를 따르겠는가? 물론입니다. 와! 장군은 다시 한번 엽전을 던졌다. 이번에도 글씨가 있는 면이 위로 향했다. 와! 장군님 만세! 장군님 만세! 병사들은 대번에 사기가 올랐다. 결국 장군의 병사들은 그 기세를 몰아 적을 공격해 승리를 거뒀다. 전쟁이 끝났을 때 장군의 참모가 물었다.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엽전이 뒤집혀 떨어졌다면 사기가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장군은 빙그레 웃으며 참모에게 엽전을 보여주었다. 그 엽전은 앞뒤에 모두 글씨가 써 있었다.
술잔에 비친 뱀 그림자. 진나라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학문에 전념하여 벼슬길에 오른 악광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매우 지혜로워 관리가 되어서도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하곤 했다. 악광이 하남 지방에 태수에 재임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에게는 절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다. 그 친구는 악광의 집으로 자주 놀러와 술자리를 같이 하곤 했다. 그런데 한동안 그 친구가 찾아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악광이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보니 얼굴이 몹시 초췌해져 있었다.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나? 친구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전에 자네와 술을 마실 때 내 잔 속에 뱀이 보이지 않겠나? 그때 나는 자네가 무안해할 것 같아 그냥 술을 마셨는데 그 이후로 몸이 쇠약해졌다네. 이상하다고 여긴 악광은 일전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곳으로 가보았다. 그랬더니 그 방의 벽에 뱀이 그려진 활이 걸려 있었다. 바로 저것이었구나. 활에 그려진 뱀이 친구의 술잔에 비추어진 것이었다. 이튿날 악광은 다시 똑같은 장소로 친구를 초대해 술자리를 같이 했다. 악광이 먼저 친구에게 술을 따른 다음 물었다. 술잔 속에 무엇이 보이나? 친구는 머리를 숙여 술잔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뱀이 보이네. 그러자 악광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 술잔 속에 비친 뱀의 정체를 나는 알고 있네. 그게 무엇인가? 저 벽에 걸린 활을 보게. 뱀 문양이 그려져 있지. 자네 술잔에 비친 것은 바로 저 뱀의 그림자라네. 친구는 이 말을 듣고서야 마음의 병이 나았다. 그동안 친구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공연히 근심에 쌓여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새끼 꼬기. 옛날에 어느 마음씨 좋은 부자가 두 하인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마지막 일을 맡겼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자네들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걸세.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할 일을 주겠네. 가늘고 길게 새끼를 꼬아주게. 될 수 있으면 튼튼하게 엮도록 하게. 주인이 말을 마치고 돌아가자 하인 하나가 투덜거렸다. 정말 지독한 양반이군. 마지막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니 말이야. 그러나 다른 아이는 주인이 시킨 일을 시작하며 말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게. 내일이면 우리를 풀어주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게 주인님께 해드리는 마지막 일이니 열심히 하세. 그는 새끼를 가늘고 튼튼하게 엮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평을 하던 아이는 대충 얼기설기 엮어놓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주인은 하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자네들은 하인이 아니고 자유인일세. 그동안 내 집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어젯밤에 자네들이 엮은 새끼로 여기 돈 괴짝이 있는 엽전을 마음대로 꿰어 가지고 가게. 이렇게 되자 결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길고 튼튼하게 새끼를 꼰 아이는 양껏 엽전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나 불평을 늘어놓은 아이는 새끼가 너무 굵어 제대로 엽전을 꿰 수가 없었다. 토끼 목숨을 구해준 파리. 영리한 토끼 한 마리가 있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토끼는 먹을 것을 찾아 온 숲을 헤매다가 결국 마을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어디선가 구미를 당기는 냄새가 솔솔 풍겼다. 코를 벌림거리며 냄새나는 곳으로 찾아갔더니 그곳은 콩밭이었다. 이젠 살았구나 하고 토끼는 콩밭으로 벌쩍 뛰어갔으나 그곳은 함정이었다. 사람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만 것이었다. 주변을 살펴보니 자신을 구해줄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토끼의 머리 위로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날고 있었다. 토끼는 순간적으로 꾀를 냈다. 파리님, 나를 좀 도와주시오. 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오. 평소에 토끼는 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만 자신이 위기를 당하자 파리에게까지도 굽실거리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서 꾀를 생각해낸 토끼의 영리함도 대단한 것이었다. 토끼의 말을 듣고 파리는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저 같은 곳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건 어렵지 않소. 당신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다가 내 몸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파리는 토끼가 시키는 대로 친구들을 불러다가 토끼의 몸 구석구석에 들러붙어 있었다. 잠시 후 덫을 놓은 사냥꾼이 콩밭으로 들어왔다. 아니, 웬 파리떼가 이렇게 몰려왔지? 그새 토끼가 썩어버린 모양이군. 사냥꾼은 덫에서 토끼를 빼내 휙 던져버렸다. 목숨을 건진 토끼는 평소에 한찮게 여겼던 파리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기생과 천생연분인 정승. 조선을 건국할 당시 조정의 중신들 가운데는 고려에서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가운데 박시성을 가진 한 정승이 같은 무리들과 어울려 기방을 찾았다. 박정승이 찾아간 기방에는 미모와 춤 솜씨가 뛰어난 설중매라는 기생이 있었다. 술잔이 몇 순배 오고 가자 좌중은 금세 흥이 무르익었다. 그때 한 사람이 정승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다. 대감께서는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세를 쫓아 살아가야 현자 소리를 듣게 되는 법이지요. 사실 박정승은 고려 말에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으나 사심을 버리지 못해 조선조까지 넘어온 인물이었다. 하하, 뭐 현자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제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술이 거나해진 박정승은 옆에 앉아있는 설중매에게 농을 걸었다. 내가 듣기로 너는 아침엔 동쪽 마을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서쪽 마을로 가서 잠을 잔다고 하던데 어떠냐? 오늘은 나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겠느냐? 그렇잖아도 변절을 한 박정승을 곱게 보지 않고 있던 설중매였는데 그런 희롱까지 당하자 화가 발끈 치밀었다. 설중매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물며 정승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어차피 대감과 저는 천생연분이니까요. 천생연분이라니 벌써 내가 좋아졌단 말이냐? 동가식 서가숙하는 제가 어제는 고려 왕조를 섬겼다가 오늘은 조선 왕조를 섬기는 대감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는데 이 어찌 천생연분이 아니겠습니까? 설중매의 비수 같은 일침에 박정승은 물론이고 좌중의 여러 벼슬아치들도 술이 확 깬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물을 떠나려는 고기. 제 나라에 전영이라는 제후가 자기 나라를 떠나 설 땅에다가 성을 쌓으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세객들은 성 쌓는 것을 반대하며 나섰다. 그래서 전영은 측근 관리들에게 세객들을 일체 들여보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때 세객 가운데 제 나라 출신의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저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 3마디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한마디라도 더 보탠다면 불가마에 넣어 삶아 죽이셔도 좋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청한다는 말에 전영은 그를 들여보내라고 명했다. 전영과 마주한 세객은 약속한 대로 단 3마디만 말했다. 해, 대, 어. 그는 말을 마친 뒤 도망치듯 물러나려고 했다. 그러자 청곽군이 불러 세워놓고 물었다. 좀 더 상세히 말해보라. 제 나라 세객이 입을 열지 않자 전영이 말했다. 약속한 3마디 이외에 더 말해도 죽이지 않을 테니 더 말해보라. 세객은 그 말을 듣고서야 입을 열었다. 일전에 저는 대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주공께서도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실까요? 나는 들은 바가 없다. 그 대어는 아무리 큰 어망으로도 건져 올릴 수가 없고 강한 갈고리로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에 떠밀려 일단 모래톱에 올라오게 되면 땅강아지나 개미와 같은 미물의 뜻대로 되고 맙니다. 전영이 무릎을 앞으로 당겨 앉으며 색에게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제 나라는 죽은 게 있어서 물과 같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결코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주군께서는 주나라를 떠나 설 땅에 성을 쌓으시려고 합니다. 이는 스스로 물을 떠나 모래톱에 오르려는 대어와 같은 일입니다. 마침내 전영은 색에게 말을 듣고 설 땅에 성을 쌓는 일을 포기했다. 땅에서 늙어버린 매. 집에서 닭을 키우는 사내가 우연히 산에 갔다가 매의 알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문득 그것을 부화시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집으로 가져와 자신이 키우는 닭의 둥지에 넣었다. 닭은 자신의 알과 함께 매의 알도 품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병아리들이 부화되었다. 매의 알에서도 새끼 매가 비집고 나왔다. 매는 병아리들과 어울려 커가기 시작했다. 모이도 닭의 것을 먹고 하루 종일 병아리들과 어울려 놀다가 저녁이면 함께 잠들었다. 얼마쯤 시간이 더 지나자 병아리들은 제법 어미닭의 모습을 닮아갔다. 아침이면 우렁찬 목소리로 울어대고 날개를 펴 날아보려고 부두득거렸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매도 이 모습을 흉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이었다. 똑같이 울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 큰 날개를 펴서 하늘로 날아오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푸드득거리는 흉내만 냈다. 세월이 더 지나 이제 닭도 매도 늙어버렸다. 닭장 안에서 졸고 있던 매가 문득 깨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랬더니 큰 날개를 펼친 채 멋진 비행을 하고 있는 매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매는 잠이 확 달아났다. 그토록 멋지게 날고 있는 새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참 멋지구나. 너는 저렇게 멋지게 나는 새를 본 적이 있니? 옆에서 함께 졸고 있던 닭에게 매가 물었다. 닭은 단잠을 깨운 매에게 앙칼지게 대꾸했다. 이런 멍청이 같으니. 저건 매라고 하는 새잖아. 거의 매일 저 위에서 날고 있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닭은 부리를 세워 매를 쪼려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매는 지레 겁을 먹고 꽁지를 보이며 물러섰다. 깨진 바가지로 물 붓기. 성미가 급해 무슨 일이든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젊은이가 어느 부자를 찾아가서 말했다.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르신처럼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자네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었나? 농사도 지어보았고 여러 가지 장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모으지 못했단 말인가? 예, 일도 열심히 하고 남들만큼 돈도 벌기는 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 주머니는 늘 비어있지 뭡니까? 그 말을 들은 부자는 젊은이를 우물가로 데리고 갔다. 자, 이 바가지로 우물물을 길어 올려 항아리에 담아보게나. 젊은이는 부자의 말대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부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물이 고이지를 않았다. 가만히 살펴보니 항아리는 밑이 빠져 있었다. 아니,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물이 모이겠습니까? 그러자 부자는 다시 다른 바가지와 항아리를 준비하고 물을 길어 부으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가지가 깨진 것이라 아무리 물을 길어 올려도 항아리에 물이 고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항아리는 온전하지만 바가지가 깨져서 물이 고이지 않잖아요. 계속 그 깨진 바가지로 물을 길어 올려보게. 그러면 오늘 저녁 때쯤이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찰 걸세. 부자는 그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젊은이는 부자가 시킨 대로 하루 종일 깨진 바가지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담았다. 그랬더니 과연 저녁 무렵이 되자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다. 깨진 바가지에서 떨어지는 몇 방울의 물이 마침내 새지 않는 항아리를 채우고 말았던 것이다. 젊은이는 그제야 지금까지 자신이 돈을 모으지 못한 까닭을 알게 되었다.